네. 그래서 딴쏘공, 어, 낙원구 행복동에 사는 난쟁이 가족의 모습. 하지만 이들은 낙원에 살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볼게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하나만 옳게 보았다는 거야.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 열심히 살고, 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런 거 하나도 그들은 보지 않고 그저 난쟁이라는 겉모습만 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편견, 선입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야. 너희가 보는 것이 옳지 않아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을 목숨까지 걸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 일부의 서술자인 장남 영수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일부만이어서 2부, 3부 이렇게 가면 영수 말고 영호도 말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영희도 나타나고 2부, 3부 갈수록 그래서 서술자가 바뀐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그 우리가 보는 문제지에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부분 아닌 부분도 지문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천국에 살고 있으니까. 굳이 고통스러운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너무나 힘겨우니까.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끊임없이 좌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 고통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어머니는 수동적이고 나약하고 현실의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나와요.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그날 아침의 일을 과거 회상하는 거고요. 그날 아침은 철거 계곡장이 왔던 날 아침이에요. 이들이 살던 무허가 건물이지만 아버지가 열심히 지어 올렸던 그들의 집이 공권력에 의해서 무너져야 된다고 통보받았던 날 아침인 거죠.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통장은 너희가 아는 형태로 표현을 해보자면 아파트 부녀회장 같은 걸 말해. 옛날에는 지금은 주소가 신주소지만 구주소는 몇 통 몇 반 이렇게 있었거든, 통. 그래서 그 동이 있고 동보다 더 작은 단위의 통이 있는데 그 지역을 맡아보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이에요. 알리는 일을 서류로 그 행정 문서가 온 건데 철거하라는 거를 서류로 알리는 거야. 기어코 왔구나. 기어코 왔구나라는 걸 통해서 얘네는 철거 계곡장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이들의 밥상의 초라함을 통해 이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이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밥상의 모습만을 봐도 알 수 있죠.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곡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 얘기는 어머니는 글조차 모르는 거야. 이 작품이 1970년대고요. 1970년대에 20대 정도로 추측되는 자식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1940년대생, 50년대생 정도 될 테고 그럼 전쟁통에 태어났거나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다는 얘긴데 그런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넉넉하게 주어졌을 리는 어려울 거고 또 하층민이니까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어머니가 문맹임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니까 더더욱. 철거 계곡장이군요. 낙원구.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이야.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지명이 얼마나 반어적인 이름 짓기인지를 여긴 낙원이지도 않고 이들의 삶은 행복하지도 않거든요.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같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1970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니네가 알아서 부수고 나가. 만일 위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니네가 스스로 부수고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니네가 부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부순다. 그리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부수는 비용 및 치우는 비용도 너희한테 물게 할 거야. 집 부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부수는 비용도 너희한테 물게 할 거래. 갈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는데 거기서 내쫓김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비용, 철거 비용마저도 그들에게 물리겠대.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안 나가겠다고 버텼다가 안에 사람이 있는데 무너뜨려서 깔려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빈민층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횡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에 이러한 주택개량 촉진 사업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무너뜨리니까 "야, 이 김일성 같은 놈들아.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아."라고 말했더니 김일성 찬양이냐면서 국가보안법이라고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너 지금 김일성이 더 좋다고 얘기한 거야? 북을 찬양했네? 북찬양 고무라면서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갔어, 3년 동안. 이게 당시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너무 코미디죠.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마루가 대청마루가 아니라 조각마루예요. 조그만한 작은 마루 끝에 앉아 있는 거야. 이들은 그 좁은 마루조차 지킬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조각마루가 난쟁이 가족의 소외되고 가난한 삶이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조각마루의 끝에 앉아 있어, 심지어. 편히 앉아 있지도 않아. 위기에 내몰린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이 또 햇살이 잘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왜 옆에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이 좁은 마당을 덮고 있거든요. 건너편 마을에 잘 사는 집에 2층 양옥집이 늘어선 동네에는 저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비치지 않겠죠. 바로 산업화의 횡포는 자본의 횡포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미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다 철거 계곡장이 왔을 테니까 쏟아져 나와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절망감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올렸다. 뚝방길을 걷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밥이 넘어가겠냐고. 밥이 안 넘어가니까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주 세우고 쭈그리고 앉은 거죠. 손을 들고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괴로워하는 거죠.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주민센터.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지금 이 글의 서술자는 포기 상태야. 동생 영호는 맞서는 존재야. 어, 이 집은 우리 거야. 난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어머니하고 첫째 영수는 이미 포기했어. 그래서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얘기해. 떠든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잘못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사회적 부조리에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외치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마치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처럼 쓰여 있는 거야. 방법들이. 하지만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죠. 입주비가 부족한 대부분의 여기 동네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주 보조금 받고 아파트 거간꾼들한테
그렇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 거간꾼들한테 입주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내몰려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 도떼기 시장 같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몰려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우리한테 파세요. 내가 조금 더 줄게 막 이러고 있고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막 난리가 나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무기력하게 이 삶의 터전에서 떠밀려야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류에다 도장 찍어야 되니까 이들은 심지어 그전까지는 이런 서류에 도장 찍을 일조차 없는 사람들이라서 도장도 없어.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영우하고 영희. 영수가 지금 서술자니까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서 지물포 할 때 그 포는 가게란 뜻이야.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이제 도장을 새기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도장 새기는 가게 앞에 앉아서 도장 새겨지길 기다리고 있는 건 거야. 아버지가 도장 새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자기 그 아버지가 도장 새기는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더라고. 아유, 속 터져. 자, 그래서 도장을 하나 파서 받은 거야.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뭐라 써져 있는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영희는 아,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저 차를 따라가서 그 마지막에 그 순결을 잃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기네가 잃었던 그 아파트 입주권과 돈을 가지고 오는 거죠. 하지만 소설의 마지막에는 스포일러를 하자면 그 가족들은 사라지고 아버지는 죽고 그래서 영희가 괴로워하며 소설이 끝나는 거죠. 음. 이렇게 슬쩍슬쩍 비극의 씨앗을 소설 속에 심어 놓고 있는 거죠.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이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소설의 어떤 부분에 나오는데 사실 영호하고 영수가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노동운동을 한 바람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영희는 방촉 공장에서 일했는데 또 그 부분은 또 다른 부에서 나오는데 1부, 2부, 3부 이렇게 있으니까. 밤새 일을 하는데 존다고 그 공장에서 새벽까지 일하는데 더 높은 지금으로 치면 팀장 같은 사람은 옷핀으로 바늘 같은 걸로 조는 애들을 찌르고 다녀. 깨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그 뭐라고 할까? 잔혹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산업화에 찌들어 있는 곳에 내몰려 있던 영호, 영수, 영희 남매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랬다가 이들이 다 일자리를 잃고 날품팔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로 나섰다가 철거 계곡장이 나왔다는 그래서 집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온 거죠.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아버지가 일할 때 쓰는 도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가방을 둘러매었다는 거죠.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매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들이 얼마나 그 나름 화목한 가정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아버지의 가방을 받아드는 장남, 그런 형이 든 짐을 다시 받아드는 동생, 그리고 저쪽에서 여동생이 오는 모습을 쳐다보는 거죠. 영희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무슨 말을 들었길래 얼굴이 빨갛까?
또 우리는 또 결론을 알기 때문에 또 괜히 괴로워지죠. "너 나 따라올래?" 뭐 이런 얘기 들은 거겠죠. 아 정말 응.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그쵸?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어. 이 정신없는 곳에서 아버지가 왜 심지어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봤는데 표지는 또 안 보이게 종이로 쌓여져 있어서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가 없어. 이제 아버지가 무슨 책을 읽는지 뒤에 나와요. 지섭이가 빌려준 책인데 그 지섭이는 대학생이야. 그리고 지섭이는 가난한 대학생이어서 입주 가정 교사를 하는 대학생이야. 이제 계속 나올 거야.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어. 아버지는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난쟁이가 간다." 어 난쟁이가 가도 난쟁이가 간다고 외치는 건 좀 내가 난쟁이지만 난쟁이라고 말하는 건 참을 수 없어. 야 그런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고? 너무나 차별적이죠. 응. 그리고 아버지는 살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열심히 산 사람인데 난쟁이라는 겉모습 하나만으로 "난쟁이다." 이래 버리면 그의 그 노력과 삶의 이력을 난쟁이라는 단어 하나로 끝내 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올바르지 못하죠. 어. 어머니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집으로 갔어.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포찰 여기 주소를 표시해 놓은 알루미늄 포찰을 떼어내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그냥 순응하는 거야.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철거에 대해서 체념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또 어머니의 행동에 그대로 받아들여 식칼을 받아서 반대쪽 못을 뽑아요. 왜냐하면 이 알루미늄 표찰이 이 집에 살고 있는 이 주소를 표시한 거니까 이걸 표찰을 떼어 놨다가 가서 그 이주 보조금을 받기 위한 증거물인데 이거 누가 딴 사람이 떼가서 받아 버리면 우린 그나마도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받아 떼어 놔야 돼. 그 얘기는 뭐야? 우리는 이 집 놓고 이주하겠다라는 거잖아, 어머니와 나는. "이 집에서 버티고 이주 못 해."라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게 아니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 "왜 철거에 반대하고 끝까지 버티고 싸우겠다는 생각을 안 해?" 라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호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버틴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어머니와 영수와의 대립이 이제 보입니다. 봅시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까 영희는 아빠의 손을 잡아 끌었잖아.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 날 안에 자진 철거 기간까지 우리가 무슨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린 이제 끝났어. 정리해야지. 입주권을 팔라고 그래요? 팔긴 팔아!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별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호의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부조리한 상황이 잘못됐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은 거죠, 영호는.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릴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가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그만둬.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약자를 지키는 게 법이 아니라 강자들의 재산을 지키는 게 법인 이 현실을 그대로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할 돈이 없는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나는데 얘네는 입주권을 팔고 나니까 그나마 빚 갚고 나니까 돈도 없어. 응. 나는 아버지가 놓고 간 책을 읽고 있었다. 아까 그 표지를 쌌다는 그 책.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야. 아버지는 왜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읽고 있을까? 1만 년 후의 세계가 차라리 지금보다 더 나은 것 같은 거야.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앉아서 줄 끊어진 기타를 쳐요. 줄이 다 있지 않아. 기타 줄이 클래식 기타는 4개고 일반 기타는 6개인데 그 줄이 다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타가 아닌 기타를 치고 있는 거야. 근데도 그 기타밖에 없어. 부족해. 가난해.를 보여주는 기타인 거죠. 이들이 그 기타를 산 곳은 최후의 시장이야. 끝에 시장인 거잖아. 마치 무슨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그 어떤 그런 마켓 같잖아.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난하고 극단적인 절망감을 보여주는 거야. 음. 과거에 가서 기타를 사왔던 그 시절로 가는 거야, 지금. 현재 영희가 줄 끊어진 기타를 치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시절에 기타를 사러 갔던 그때를 떠올리고 있어. 내가 기타를 사러 갔었을 때 말이야. 나는 사실 라디오를 사러 갔던 거야.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들으려고 라디오를 사러 갔던 거래.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얘는. 중졸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일터가 중졸이 갈 수 있는 일터겠지. 그러니까 고졸만 돼도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라디오를 사러 간 거야. 좀 더 나은 일자리. 그건 나의 희망이고 나의 꿈이었겠죠. 근데 영희가 따라왔대.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대.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가졌겠죠.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서 기타를 들어서 퉁겨보았대. 그 기타는 영희의 꿈이었겠죠.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여벌굴이 아주 예뻤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오빠가 봤을 때 여동생 예뻐 보이기 쉽지 않다. 혈육 메이트는 예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거면 영희 진짜 예쁜 거야. 안 사줄 수 없죠, 기타. 근데 이들은 빈곤, 결핍, 그 기타로 사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내 라디오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고 좀 더 싼 걸로 살 수밖에 없었고요. 영희
고가든 기타를 사주는 바람에 나는 더 싼 라디오를 살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라디오는 고장나고 영희의 기타는 끊어졌어. 둘의 꿈 모두가 좌절되었어. 나는 고졸이 될 수 없었고 영희는 줄 끊어진 기타를 치고 있으니까 영희가 이루고 싶었던 무언가도 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영희는 계속 줄 끊어진 기타를 치며 펜지꽃 앞에 앉아 있는 상태고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아버지가 갖다 놓은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그 현실 도피적인 책을 읽고 있는 아버지가 그 책을 가져온 건 지섭이가 가져온 책이야. 지섭이는 대학생인데 지섭이가 건너편 부자 동네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앤데 그렇다고 해서 걔가 부자는 아니야. 왜냐면 그 집 가정교사인데 당시 대학생들 중에 가난한 고학생들은 학비를 벌기 위해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일을 해요.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어. 근데 그 지섭이가 하는 말을 나도 들은 적이 있어.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댈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이 현실은 절망적이고 이 현실은 지옥이라고 말하는 앤 거야. "왜 지옥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과거의 지섭이와 아버지의 대화인 거죠. 그걸 얘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 아버지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를 '왜 이 책을 읽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지섭이와 아버지의 대화를 떠올리는 거죠. 이 소설은 자꾸 과거를 중간중간 끼워 넣고 있으니까 어느 부분이 과거인지를 잘 봐야 돼.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돈만 생각하잖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갈지도 모르는데 지들 아파트값만 생각하잖아. 어.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긴." 지섭이의 말에 동조하죠. 그러면서 인제 얘기해. "아저씨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래.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에 버스를 타 봐.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 버스를 타 봐. 그 아침 일찍 버스 탔던 사람은 그 늦은 시간까지 일한 다음에 그 버스 타고 돌아와. 근데 그들이 부자인가? 아니야.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나아지지 않는다고. 노동소득은 노동소득은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 아니야. 주식하고 코인하래. 부동산 하라고 얘기해. 빈곤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지 않아. 여기 지금 난쟁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파트 입주권 사서 재산 불리는 사람들만 돈을 벌어. 여기서 열심히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일하는 아버지, 영수, 영희, 영호 이래 봐야 이들은 돈을 못 벌어.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무슨 얘기야?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착한 마음으로 살아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계속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현실을 깨닫게 해줘. 까진 맞는 것 같은데 내 지섭이가 갑자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져.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그랬어. 지섭이와 아버지의 대화를 들었던 거를 떠올리면서 영수는 책을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불안한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서 '어?' 하고 인제 현실로 돌아와. "얘들아." 여기가 과거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불안한 목소리. 그래서 나는 1만 년 후의 세계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책을 덮고 뛰어나갔어. 아버지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뛰어나갔는데 동생들인 영호와 영희는 아버지를 찾아서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었고 나는 달나라로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달나라. 달이 높은 곳에 있잖아. 그래서 높은 곳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봤어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눈에 딱 보인 거죠.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그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가 피레침을 잡고 있어. 벼락 맞으면 그게 위험하니까 그 가장 높은 곳에 금속재로 된 막대기를 꽂아 놓죠. 벼락 맞아서 땅으로 흘러내려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피레침을 잡고 있는 거야.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이죠. 거기에 매달려서 아버지가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떨어진 건 아니야.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나중에 입주권을 판 날 사라졌어. 그러고 나서 자살했어. 그래서 동네 주민 대부분이 투기꾼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났어. 즉 무슨 얘기야? 이 재개발은 여기에 사는 원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집도 입주권을 팔았지만 가족들은 빚이 많았기 때문에 입주권 판 돈으로 빚갈망을 하고 났더니 남은 돈이 거의 없어. 그리고 아버지는 사라졌어. 근데 그날 영희도 사라졌어. 그리고 아버지는 저 벽돌 공장 굴뚝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영희는 입주권을 사간 그 아까 그 검은 색깔 세단 자동차 탄 그 부동산 청년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가 와 하룻밤을 보내고 그가 잠든 사이에 입주권과 그 인제 이거 뭐라고 하지? 금고에서 입주권과 돈을 훔쳐 가지고 나와서 자기네 동네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권 내고 돈 내서 입주 신청한 뒤에 자기네 집에 와서 가족들 어디 갔는지 봤더니 가족들은 없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면서 소설이 끝나. 이 지옥맛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 현실은 더 지옥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특성을 알아둡시다. 등장인물의 특성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제목이 의미하는 바 아버지가 난쟁이가 아니란 뜻은 아닌데 난쟁이로 대표되는 신체적 장애는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인 동시에 도시 빈민 노동자들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로 표현됨으로써 사회적 약자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고 난쟁이가 쏘아 올렸지만 그 공은 결국 떨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꿈과 희망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열심히 살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 난쟁이의 상징적 의미, 쏘아 올린 공이 지닌 의미, 또 제목의 의미 너무 중요하다. 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역시. 소설은 지옥이야. 소설은 지옥 맛이어야 되는 거거든. 1970년대 소설이고 굉장히 많이 팔린 소설인데 여전하다는 거 그리고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그때 뭐 수능에 나오네 마네 막 그랬는데 이 중요하다 이 소설.